CFA 한국협회 교육센터장을 맡고 있는 신왕건 센터장입니다. 비도 오고 날씨도 구준데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대부분 아마 이번 6월 달 치러진 레벨 1 합격하신 것 같은데 진심으로 합격을 축하드립니다. 사실 시작이 반이죠, 그죠? 시작이 반이고 CFA가 이제 1, 2, 3차까지 구성되어 있으니까 그 첫 관문을 아주 잘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합격률에 대한 얘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정리하기로 하고, 오늘 이제 그 설명의 순서는 먼저 아무래도 레벨 2 시험은 레벨 1하고 시험의 형식과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서 전체적으로 커리큘럼, 교과목, 출제 비중 뭐 이런 부분들을 설명드리고, 시험의 형식, 준비 방법,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CFA 한국협회 교육센터 레벨 2 교육과정은 또 어떤 게 다른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 대답, 이런 식으로 설명회가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저희 설명회 안내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시간이 있으면 참석하신 여러분들 같이 내 얘기는 뭐 여기서 설명을 드린 거고, 또 같은 뜻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저희가 조촐한 호프타임 해서 장소를 예약을 해놨으니까 시간이 있으면 같이 또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참석해 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자리가 목적은 레벨 2죠. CFA 레벨 2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잘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이해하고 귀중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내서 왔으니까 그렇게 얻어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그 합격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제 레벨 1 합격률이 이번 2014년 시험에서는 제일 어때요? 제일 낮았어요. 제일 어려운 시험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월드와이드 합격률을 보면 2014년 6월 시험에서 월드와이드 합격률이죠. 레벨 1, 레벨 2, 레벨 3 42%라고 발표가 됐고요. 46%, 54%. 제일 어려운 시험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해마다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데, 어느 정도 정착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벨 1, 2는 한 40% 내외로, 레벨 3는 50% 정도가 되지 않겠나. 근데 사실 이것은 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CFA 인스티튜트의 정책에 따른 것이긴 한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월드와이드 합격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합격률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한국의 합격률은 뭐 어차피 추정할 수밖에 없어서,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험 등록한 사람들은 저희도 다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제 시험장에 얼마가 갔는지, 노쇼를 다 빼고 시험 본 사람들 중에서 이제 합격한 사람들로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대략 한국은 시험장에 많이 안 가요. 그것이 또 월드와이드에서 바라보기에 한국은 참 시험 등록하고 많이 안 간다 특징이고요. 또 생각보다 합격률이 낮다.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중에서도 사실은 좀 여러 원인이 무엇일까 고민을 많이 하는데 꼴찌입니다. 꼴찌라고 하면은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 결국 시험 많이 보는 데가 어디죠? 중국이 3만 명 가까이 보잖아요. 인도. 그 다음에 이제 금융 중심지로 이제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홍콩과 싱가포르. 이렇게 되는데, 뭐 거기까지 3만 명, 뭐, 인도는 한 15,000명 가까이. 그렇죠? 뭐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홍콩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사람들이 다 모이니까 거기도 한 12,000명에서 15,000명 정도 시험 봅니다. 싱가포르는 뭐 최근에 또 많이 부각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합격률 자체가 우리가 응시생들이 다 합쳐서 7,000명에서 8,000명 사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국의 합격률은 저희가 추정을 해보면 그냥 레벨 1이나 레벨 2나 레벨 3나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30% 정도. 이게 좀 달라져야 될 것 같고, 조금씩 변화의 조짐은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어찌됐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여태까지는 이래 왔는데, 그러니까 한국이라고 하는 부분 쪽에서를 바탕으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 관문을
넘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CFA 시험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준비한 사람들 중에서 70%는 떨어졌고 30%가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레벨 2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자체를 보면 합격률이 그렇게 요새 뭐 웬만한 직장 들어갈 때 100대 1 막 그러잖아요. 경쟁률이 부풀려져가지고 막 그냥 똑같은 사람이 여기도 응시하고 여기도 응시하니까 막 그렇긴 하지만 그런 거 보다가 이거 뭐 3, 40% 합격률이네 그러면 해볼만 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100명 중에서 30명이 이제 레벨 1 관문을 통과했는데 이 관문을 딱 넘어서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100명 시작한 사람 중에서 우리 한국의 합격률을 보면 후하게 쳐서 10명이 남게 되는 거죠. 그렇죠? 10명이 레벨 2 관문을 통과합니다. 그러니까 90명은 안타깝게도 레벨 2 관문을 통과하지 못해요. 물론 이제 리트라이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런 부분은 좀 바뀌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그 10명이 이제 레벨 3를 시험을 보게 되면 3명인데 그것도 이제 넉넉하게 우리가 후하게 평가해서 5명. 100명이 시작하면 5명이 쭉 보면 5명 정도가 한국에서는 최종 합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여러분들이 6월에 치러진 1차 시험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 2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그 합격률이 단지 숫자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 합격했느냐 못했느냐지 무슨 뭐 몇 퍼센트 이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어쨌든 레벨 2를 우리가 도전하고 합격한다는 의미는 CFA 시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중에서 10% 안에 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도 여의도에서 이제 아주 그 대형 증권사 부사장님하고 같이 점심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랬는데 그분이 맡고 있는 그룹이 어떤 거냐면 그 증권회사에서도 이제 글로벌 인스티튜셔널 서비스 해가지고 기관 투자자 해외 쪽 담당하고 하는 쪽이에요. 그러면 이제 거기는 그 증권회사를 이제 입사하고 나서도 말하자면 가장 선망하는 그런 부서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대략 한 3% 정도 인재가 이제 근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얘기는 레벨 3 합격이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준비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모여 있고 대부분 여의도에서도 핵심적인 부서에서 일하려고 한다. 그러면 대강 이제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뭐 퍼센티지는 좀 그렇지만 각오를 다져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고. 자, 레벨 2는 레벨 1, 레벨 2 이러잖아요. 그죠? CFA 시험이 레벨 3까지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1차, 2차인데 교과목은 레벨 1이나 레벨 2나 똑같습니다. 레벨 3로 가면 이제 완전히 이제 달라지는 부분인데 일단은 레벨 2는 레벨 1과 시험 과목이 같아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게 1과 2잖아요. 2배. 시험 시간은 3시간, 3시간 똑같지만 어려운 거는 2배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 수도 어떻게 돼요? 2배가 어려워지면 문제 수는 늘어나나요? 줄어드나요? 문제 수는 줄어들어요. 그래서 오전에 우리가 120문제, 오후에 120문제 이렇게 봤죠? 레벨 2는 60문제, 60문제 봅니다. 그런데 그 60문제, 60문제가 문제가 반으로 줄어드는데 단순 객관식 문제로 반으로 줄어든 게 아니라 아이템 셋이라고 하는 부분 쪽으로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아이템 셋은 그러니까 오전 시험 형식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3시간은 같아요. 3시간은 몇 분이죠? 180분. 180분은 동일한데 이렇게 아이템 하나의 이제 케이스형 객관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긴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한 아이템에 문제가 6문제가 이렇게 딸려 나오는 거예요. 케이스형 객관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에 대해서 쭉 영어로 설명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케이스형 객관식이기 때문에 사실 영어의 문제가 훨씬 더 크게 부각됩니다.
이걸 쭉 따라서 읽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주 순진하고 처음에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우리가 영어 잘하시는 분들도 잘하시겠지만 우리 글이 아니다 보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읽었어요. 이런 내용이네. 그래서 이제 1번 문제를 풀려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앞에 읽었던 것도 다 잊어버렸어요.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게 한눈에 안 들어오니까. 우리말로 돼 있으면 딱 한눈에 들어와가지고 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뭔가 연습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대개는 보통 이제 전체 아이템이 크게는 이제 3등분 정도로 이렇게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되게 3등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다 읽고 나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대강 이런 상황이네. 그러면 이제 3분의 1 정도의 상황에서 1, 2번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문제 보다가 이쪽은 이쪽이구나 하는 부분으로 이제 이렇게 쭉 하는 몇 가지 스킬이나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게 아이템 셋이라고 하는 케이스형 객관식은 이제 영어의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된다. 그러니까 100명 중에서 30분이 합격을 했으면 그 중에서 이제 그 레벨 2의 관문을 뛰어넘는 데 있어서 영어의 독해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미 갖춰져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 조금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물론 이제 1번서부터 6번에서 1번은 골라라 하는 것이니까 객관식이면 틀림없죠. A, B, C. 삼지선다로 이루어지는 것은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수가 레벨 1에서는 120문제였지만 이렇게 6문제로 되어 있는 아이템이 10개가 오전에 구성이 되고 오후에도 10개가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수로는 60문제가 되는 거죠. 10개의 아이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출제 비중에서 5% 비중이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오전 오후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포폴리오 매니지먼트가 5% 비중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딱 하나의 아이템이 출제된다는 얘기예요. 오전 오후에.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템이 20개잖아요. 20개 중에 하나 이겁니다. 그래서 20% 출제 비중이야 그러면 몇 개죠? 아이템이 4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 4개를 출제하는데 오전에 4개를 싹 보고 오후에는 안 보고 이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보통 이제 4개의 아이템이 출제가 된다면 오전에 2개, 오후에 2개가 될 수도 있고, 뭐 10%라면 에틱스를 오전에 하나, 오후에 하나 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오후에 그냥 몰아서 2개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누구 마음이에요? CFA 인스티튜트 마음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레벨 1에서는 사실은 오전 오후의 시험이 120문제가 샘플 테스트를 2번 하는 것 같은 형식이었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똑같은 문제가 나오는 것은 없지만 전체 과목을 싹 보고 전체 과목을 또 보고 그래서 합산해서 이제 합격률을 정하는 것이라면 레벨 2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과목별로 해가지고 오전 오후에 2번 샘플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중인 그 과목들을 다 이렇게 섞어서 한 번만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샘플 테스트 2번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는데 왜 1차가 1차보다 2배 어려운가? 시험 문제 수에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결국 웨이트가 우리가 레벨 1에서는 한 문제의 배점이라고 할까요? 1분 30초가 배당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건 한 문제의 비중은 3분이거든요. 그만큼 한 문제 한 문제의 파워가 커지는 거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과목으로 들어오면 아까 과목은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시험 과목을 좀 더 구분을 해보면 일단 레벨 2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CFA의 역사를 보면 사실은 뉴욕을 비롯해가지고 미국의 그러니까 로컬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애널리스트 소사이어티가 CFA 시험 제도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애널리스트 소사이어티가 다 있었어요. 뉴욕부터 시작해가지고 각 주별로 있었고 캐나다에도 뭐 있었던 겁니다. 거기서 이제 CFA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받아들이자 했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레벨 2는 리서치와 관련된 시험이다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히 이제 그쪽의 비중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셀사이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어떤 애널리스트 소사이어티를 만들어 가지고 이 CFA를 받아들이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 전통 때문에 사실 셀사이드의 소위 리서치 애널리스트들이 어떠한 지식과 실무 적용 능력을 가질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에서부터 이렇게 좀 변형되고 진화되고 이렇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레벨 2 시험의 핵심은 뭐냐면 밸류에이션이에요. 에셋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인베스트먼트 한다 그랬을 때 주식,
그러면 에코티의 투자 전략을 짜고 액티브, 패시브로 해가지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라고 하는 통합적인 것은 이제 자산운용 측면은 레벨 3에서 우리가 보는 거고, 그 기본에서 밸류에이션이죠. 가치평가, 분석하고 가치평가하는 것의 시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 CFA 시험이 1차, 2차, 3차로 되어 있지만 사실 뭐가 하나 더 끼어든 거냐 하면 대부분 시험은 2번으로 끝나잖아요. 뭐가 끼어든 거예요? 1차가 끼어든 거예요. 사실은 CFA 시험의 1차는 2차 시험의 1차나 마찬가지예요. 보려고 하는 것이 첫째는 에셋 밸류에이션이고 두 번째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예요. 에셋 밸류에이션과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 두 개로 캐테고라이즈 해가지고 전문적인 소양과 이걸 하려고 했는데, 에셋 밸류에이션의 시작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레벨 1 했던 거, 그렇죠? 소위 도입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을 예비적으로 한 번 더 했다. 그러니까 1차가 2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30% 밖에 안 되는 이 패스레이트에서 합격하는 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성취지만, 안타깝게도 내가 CFA 시험 공부를 하고 진정으로 의미 있게 어떤 것을, 물론 partial designation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FA 시험의 1차, 우리가 모든 시험에서 1차 합격했어요 라고 하는 것은 뭐죠? 예, 레벨 2 합격한 것이 1차 합격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다고 1차 합격한 것이 효용이 없어지는 것이나 그렇진 않지만, 긴 호흡을 본다면 1차 합격해서 그래서 어쩌라고가 돼버리는 거지. 그 부분은 본격적인 에셋 밸류에이션의 인트로덕션을 우리가 한 것이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도입 부분의 기본적인 베이스를 우리가 했고, 그거를 똑같은 과목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에셋 밸류에이션 한다. 이렇게 보시면 2차 시험의 성격이 정확해요. 그럼 에셋 밸류에이션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통이 뭐라고요? 전통이 에코티에 있잖아요. 그죠? 에코티 밸류에이션이지. 다 밸류에이션이 들어가는. 그 다음에 메인스트림에서 에코티, 픽스드 인컴, 채권. 그 다음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가 대체 투자. 또한 우리가 픽스드 인컴이나 리스크 매니지먼트의 수단이면서도 또한 우리가 가치 평가해야 되는 부분이 투자의 대상이면서 derivatives, forward futures option에 대한 밸류에이션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중심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에코티. 근데 요번 2015년도에 아주 중요한, 예년에 비해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정말 이렇게 혁신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변한 과목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 조금 일찍 시작하셨어야 됐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그러면 뭐 새롭게 바뀌는 부분에서 공부 많이 하니까 좋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양면이 있는데, 그게 무슨 과목이냐면 픽스드 인컴이에요. 이게 아주 많이 바뀌었어요.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대단히 이제 어려워지는. 그러니까 이게 쭉 그 CFA 시험의 역사 속에서 픽스드 인컴의 변화가 사실 상당 기간 동안 파버지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픽스드 인컴 쪽에 여러 책자도 내고 그러면서 일종의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분이 1, 2, 3차에서 파버지가 픽스드 인컴으로 한 리딩은 딱 하나의 리딩만 남아있고 싹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 한양대 이한빈 교수님께서 레벨 2 픽스드 인컴의 첫 번째 리딩을 쓰셨죠. 작년 여름에 저하고도 이제 얘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제가 안심하고 하셔도 됩니다 해서 다양한 이제 자료를, 그분은 이제 CFA 시험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저쪽에서 이제 옥스포드에서 나왔던, 출판했던 파이낸셜 모델링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해서 그분한테 이제 의뢰를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의미 있는 또 하나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식으로 LOS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거에 따라서 이 저명한 사람들한테 사실은 이제 리딩을 이제 맡기는 식으로 이렇게 실무적인 것을 연결시켜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태까지 계속 진행되어 왔는데, 픽스드 인컴은 이제 이번에 그런 식으로 작년에 레벨 1이 바뀌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레벨 2가 이쪽으로 바뀌어서 뭐 여러분들은 이미 그런 식의 픽스드 인컴의 변화에 좀 익숙해 있는 상태네요. 그래서 어찌됐건 요 과목들이 이제 핵심인데, 역시 레벨 1 때와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분석하고 하는 또 여러 가지 중간에 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툴이 뭡니까? 결국 퀀티터티브 메소드가 있고요.
Financial Reporting and Analysis가 있습니다. Corporate Finance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Economics, 경제학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마찬가지로 밸류에이션 하는 데 있어서 environment잖아요. 여러 가지 전략과 관련된 부분, 이 환경적인 부분에서 Economics가 주로 이제 레벨 2에서는 굉장히 이제 많은 강조를 하는 것이 역시 그 환율입니다. 환율. Exchange Rate와 관련된 부분 쪽을 특별히 집중적으로 다루고 경제 성장과 관련된 부분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몇 과목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과목이네. 그럼 레벨 1에서도 그렇고 10과목이잖아요. 빠진 게 뭡니까?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예요. 이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는 결국 아까 두 가지를 테스트하려고 한다. 하나는 에셋 밸류에이션을, 하나는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를. 근데 어차피 이거는 또 레벨 2에 있는 것인데 비중은 작지만 포트폴리오 매니지먼트로. 이제 뭐가 있나요? 핵심적으로. 뭐가 빠졌죠? 에틱스. 이렇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평면적인 구성이 될 텐데 CFE 시험은 50%가 물론 이제 웨이트가 레벨 1의 경우에는 포인트로 탁탁탁 되어 있지만 레벨 2는 출제의 비중이 레인지로 되어 있어요. 얼마에서 얼마. 가령 에틱스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15%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중이 좀 강화된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최소 2개의 아이템을 내겠다. 그리고 만약에 필요하면 어떻게 돼요? 3개도 에틱스에서 나오겠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런 식의 이제 포인트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언제나 레벨 1처럼 퍼펙트하게 정확하진 않지만 전반적으로 50%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면 예예요. 그 셀사이드의 에코티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 보신다면 기본적으로 종목 정해서 그 종목에 대한 리서치 페이퍼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특정한 기업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코퍼레이트 파이낸스를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소통하는 언어가 재무제표니까 파이낸셜 리포팅 어널리시스가 또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실제로 출제 비중에 있어서 20% 레인지로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20% 10%예요. 결국 이게 하나의 하나. 절반입니다, 절반.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합적으로 이해하고 마스터 못하면 CFA 레벨 2 시험은 합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전공이 아니고 이공계나 이런 쪽을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벨 1에서 하고 난 다음에 이 부분을 이제 잘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셀사이드의 에코티 애널리스트가 하는 것에 대한 그 부분에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하나로 통합되어 있다. 절반, 나머지가 절반. 나머지가 절반인데 그 비중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픽스드 인컴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비중이 작년보다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보통 2개의 아이템이 나왔다 그러면 픽스드 인컴에서 3개의 아이템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에코티에서 하나가 줄어들면서 픽스드 인컴이 3개가 될 수도 있어요. 꼭 여기는 4개고 여기는 2개가 아니라. 뭐 여러분들 이제 먼저 공부하신 뭐 선배들이나 얘기 들어보면 어느 해에는 비중이 뭐 하나의 아이템밖에 안 나왔던 뭐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가 갑자기 3개가 나왔더라.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하게 비중을 예단해서 이 공부는 그냥 레벨 1 때 여러분들 뭐 되게 스킵하는 그런 과목도 있잖아요. 이건 그냥 가서 이렇게 하자. 그게 안 된다는 거죠. 아까 하나가 어쨌든 이 2배의 비중으로 높아진 상태에서 사실 치명적으로 어떻게 돼요? 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골고루 잘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정말로 이게 하나의 꿰어지는 통합된 과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에틱스 뭐 중요한 거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대개 퀀트에서 한 아이템, 이코노믹스도 한 아이템이고요. 에틱스가 2개의 아이템, 픽스드 인컴이 커지니까 얼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가 뭐 예외적으로 커질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뭐 출제 비중대로 이렇게 쭉 보시면 되고, 이게 50%다. 근데 이제 그 밸류에이션이라고 하는 게 아까 레벨 2가 레벨 1에 비해서 2배
더 어려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농담이 아니고 쉽게 이해하자는 쪽이 아니라 정말로 그만큼 높아집니다. 여러분들 레벨 1에서 배웠던 디리버티브스의 내용이 되돌아보면 굉장히 한정적이잖아요. 그 부분들이. 근데 정말 그 옵션 밸류에이션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그랬을 때 우리가 뭐 여러분들 전공에서 배우는 파생상품 이런 부분들이 다 그 안에 녹아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점프하는 거예요. 픽스드 인컴도 크게 점프하고 에쿼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점프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우리가 레벨 2에서 이런 걸 있습니다. 과목이 10개가 똑같고 깊이는 깊어지는데 사실은 이제 그 특징에 따라서 오히려 굉장히 전략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어떤 측면에서는 내가 깊이 있게 해가면서 잘만 계획을 세우면 레벨 1보다 오히려 더 쉽게 공부했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FRA 같은 경우가 20% 비중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보면 레벨 1에서 이 FRA가 리딩 수가 얼마나 많았어요. 엄청나게 많은 리딩이잖아요. 그런데 레벨 2에는 굵직굵직하게 이렇게 리딩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레벨 2 고유의 스페시픽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연결 재무제표라든지 하는 그런 부분 쪽에 컨솔데이션 그러니까 소위 그 인터커퍼레이트의 관계 속에서 있는 부분 쪽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펜션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내셔널 그래가지고 해외 자회사 합병하는 커런시 하는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파이낸셜 리포팅의 퀄리티다. 그럼 4개 정도의 토픽으로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차 때 공부했던 인벤토리나 롱리브드 에셋 같은 경우는 그게 별도의 과목, 별도의 리딩으로 문제를 낸다기보다는 그렇게 스페시픽한 그쪽에다가 같이 넣어가지고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딱 보면 토픽이 딱 한정되어 있는 거죠. 깊이는 깊어졌으나 사실 이거만 하면 되겠네? 라고 하는 것으로 계획만 세우면 굉장히 질서정연하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어진 만큼 넓이에서 딱 제한적이기 때문에 내가 계속 공부했던 탄력을 가지고 공부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의외로 쉽게 정복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 2, 3차에서 레벨 2가 CFA 시험에 물론 최종 합격이 제일 이제 그 마지막 관문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겠지만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우리가 어떤 지식을 얻거나 이런 측면에서 CFA 시험의 꽃은 레벨 2예요. 레벨 2 관문을 딱 넘어서게 되면 레벨 3는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산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인테그레이트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레벨 3는 정말 시간을 많이 써야 돼요. 근데 새로운 지식으로 해가지고 밸류에이션 해보고 막 이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 2차까지 했었던 것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지식적인 요소를 통합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공부다운 공부 뭐 해가지고 비전공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해봤다 그랬을 때 이 레벨 2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레벨 2를 잘 해놔야 이 시험 공부하는 사람의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나는 회계사니까 나는 뭐 했으니까 전체 과목에서 상당히 이제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특화시켜가면서 일부를 소홀히 함으로써 합격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이 파트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어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레벨 2 시험에 합격하기 굉장히 쉽거든요. 그러면 이제 결국 그분들, 이제 회계사 실무를 하고 있거나 하는 사람들, 또 에코리 리서치 애널리스트 하는 사람들이 약한 게 뭐겠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쪽이 약한 거거든. 디리버티브스하고 픽스드 인컴. 근데 나중에 통합할 때 레벨 3에서는 이 픽스드 인컴과 디리버티브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리스크 매니지먼트하고 쭉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정상적인 노멀한 캐시플로우 패턴이 아니고 그걸 변형시키고 하는 것은 다 디리버티브스나 이런 쪽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소홀히 하게 되면 딱 발목을 잡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육센터 홈페이지에 오면 뭐가 있습니까? 합격 후기들 있잖아요. 거기서 레벨 3 시험 보신 분들이 올해는 이상하게 나는 뭐 40살이에요. 나는 28살이에요. 나는 6분 만에 합격했어요. 이것이 정말 농담이 아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다 뭐냐면 레벨 2를 관문을 통과할 때 CFA 시험 자체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이렇게 차분차분히 다 해서 그냥 레벨 2를 이렇게 딱 뛰어넘었을 때는 레벨 3를 정말 재밌게 하면서 통과할 수 있는 건데 여기서 이제 특정한 부분 쪽으로 해가지고 나는 이쪽에 특기가 있으니까 이걸 좀 소홀히 해가지고 합격했다 그랬을 때 그때는 레벨 2는 통과했지만 뭐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레벨 3를 3년, 4년, 5년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골고루 정말 이쪽이 1차 시험이다. 지금까지 이제 어떤 인트로덕션을 한 것이고 그런 각오로 하게 되면 CFA 레벨 2 합격과 함께 레벨 3가 또 한결
수월해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교육센터 프로그램과 관련돼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셨으니까 12페이지, 브로셔 12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교육센터, CFA 한국협회 교육센터의 교육과정, CFA 교육과정은 특징이 이제 뭘까라고 해보면 궁극적으로 저희는 이제 슈에즈 노트나 이런 그 이미 기성품으로 만들어지고 이렇게 하는 그런 쪽의 그 교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이 장점 단점이 있을 수는 있을 텐데 지금까지 쭉 진행되어 오면서 성과 측면에서 보거나 이제 완성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저희는 우리의 실험이 이제 성공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CFA 시험은 궁극적으로는 특히나 이제 레벨 2부터는 더 그렇게 되는데요. 결국 어떤 게 교과서냐라고 하면 커리큘럼북이 교과서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정말로 커리큘럼북의 구석구석에 있는 부분 쪽들을 이렇게 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하지만 제가 시험 문제를 볼 수가 없잖아요. 응시생이 아니니까. 나는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게 시험에 나왔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센터의 또 이 그 수강생 분들은 저한테 뭘 배웠어요? 저한테 윤리를 배웠기 때문에 스탠다드 7에 그 시험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하는 것에 철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드백이 잘 안 돼요. 이게 정말 나온 것인지 안 나온 것인지. 근데 오늘도 이제 여의도에서 레벨 3 합격하신 분 같이 그쪽에 또 부사장님이 축하해 준다고 같이 와가지고 이제 하면서 얘기를 하고 차 마시는 자리 거기서야 한번 시험이 다 끝났으니까. 그런데 보면 깜짝 놀란 게 제가 강의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 최종 마무리 특강을 하는 것이 있는데 레벨 2의 경우에도 그렇고 레벨 3의 경우에도 그렇고 이 최종 마무리 특강의 한 부분에서 거의 60%, 70%가 출제됐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깜짝 놀랐죠. 그런 피드백을 안 받으시냐고? 안 받는다고. 우리 수강생들 그런 얘기 잘 안 해서. 근데 그분이 이제 레벨 3를 굉장히 오랫동안 시험을 보신 분이고 다른 교육기관에 도움을 받지 않다가 우연한 기회에 저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도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교육과정 또 레벨 3도 오래 봤으니까 이 문제가 정확하게 기억되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작년에 레벨 2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 에코티 인베스트먼트에서 이제 그 새롭게 아주 그 큰 리딩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면 그 리딩이 새로운 리딩이고 그 새로운 리딩에서 왜 이걸 갖다가 이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맥락 그리고 엄청나게 읽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실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요새 특징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특정한 교과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기서 이 시험의 목표가 그러니까 이 LOS가 이거다라고 하면 그것에 맞춰가지고 실무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작성하다 보니까 정말로 한 리딩이 뭐 이렇게 100페이지 가까이 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실무 경험이 없거나 그렇다고 한다면 그걸 읽어내가지고 시험에 포커스를 맞추는 일은 대단히 힘이 듭니다. 근데 저희가 리딩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다 보면 이것이 이제 어떤 건 똑같기 때문에 해마다 달라지는 것은 아니니까 스테레오타입으로 갈 수 있지만 처음에 기획하는 단계에서 커리큘럼북을 수강생 여러분 못지않게 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바뀌었으면 이것이 이거겠구나라고 하면서 그것을 쭉 만들면서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에 힘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게 되고 강의를 해가면서 또 리뷰북도 만들게 되고 그런 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뭐냐면 수험생의 입장에서 커리큘럼북을 세세하게 살피는 부분들이 있게 돼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꼼꼼하게 살피는 강사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저희는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에 최종 마무리 특강이나 하게 됐을 때 사실은 지난번 레벨 2 같은 경우에도 새로 지정된 리딩 그래서 이 부분이 예를 들면 캐니벌라이제이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평소에 들어보지 않았던 그런 부분으로 에코티에 연결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시험 문제로 만들어질까라고 하는 부분을 고민하는 거죠. 아마 이건 이런 식으로 제시돼가지고 시험 문제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마지막에 파이널 리뷰나 이런 쪽에도 리뷰북에 그런 부분들을 구성해가지고 넣기도 하고 넣어보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출제가 되는 거죠.
뭐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뭐 같이 그 CFA 소사이어티라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를 먼저 볼 수 있겠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가장 큰 차별의 특징은 뭐냐면 우리가 수험생의 입장에서 커리큘럼북을 세세하게 살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이제 또 뭐 쓸데없이 보지 이건 안 봐도 되겠다라고 하는 것은 과감하게 또 정리도 하면서 그렇게 해서 좀 전략적인 부분도 같이 가미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마지막에 사실은 이제 리딩북 리뷰북이지만 마지막에 결국은 모든 시험 진정한 CFA 시험이 레벨 2부터 시작이 될 텐데 모든 시험의 핵심적인 공부 방법이라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자기만의 노트를 가지고 시험 임박해서 어떻게 돼요? 짧은 기간 동안에 한꺼번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레벨 2부터는 정말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마지막에 정리할 수 있는 자기만의 노트. 레벨 3에서는 또 별도 결정적이 되고요.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이제 영어와 관련된 영어를 보는 시험이기 때문에 충분한 훈련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그러나 마지막에 정리할 때 한글이 좀 개입돼서 정리하는 부분들을 도와주고 그렇게 됐을 때 효과적으로 마스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우리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저는 그러나 요즘에 이제 변화를 보면 어쩌면 CFA 한국회 교육센터의 프로그램에서 정말로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 것은 뭘까라고 생각해 보면 12페이지에 협회가 함께하고 특히나 전문 교수 요원들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이 강의하시는 분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분들이 16페이지에 보면 실무에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강의를 듣고 저희도 이제 그 교육센터 만들어진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레벨 2, 레벨 3를 여기 강의하시는 분들로부터 들었다가 자기가 나름대로 공부하고 해서 또 레벨 1의 디리버티브스를 강의를 하기도 했다가 그런데 이렇게 이 세계가 넓은 것 같지만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전에 내가 여기서 CFA 그 교육 받을 때 나한테 강의했던 분의 밑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는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협회가 왜 있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이제 모든 게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경쟁 기관도 있고 쭉 하지만 진정으로 사실 CFA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뭐 1차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합격하고 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활용하시기에 따라서는 공부하다가 사실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오로지 강의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CFA 시험이라고 하는 특징이 실무적으로 적용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시면 강의하시는 분들에게 메일도 넣고 그 다음에 내가 이런 진로 상담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자 했을 때 소통할 수 있어요. 그분들은 다 그런 부분에서 뭐 기꺼이 점심도 사고 우리가 차도 한잔 하면서 사실은 그래서 진로에 있어서 고민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전달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리부터 네트워킹 되는 부분으로 만난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CFA가 해마다 200명씩 이렇게 배출이 되면서 아직은 이제 회원 수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그래가지고 팍팍 늘지는 않지만 이제 CFA 최종 합격생이 한국에서도 2,500명을 넘어섰어요. 누적된 부분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비록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이제 한 4, 5년 정도만 지나도 이 수면 밑에서 쭉 올라온 그러니까 한 세대가 바뀌면서 말하자면 CIO를 비롯해가지고 CEO급이라는 이런 쪽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도 CFA 차트 홀더들이 이제 그 의사결정하고 핵심적인 위치에 올라가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CFA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그런 네트워킹이나 이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시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혜택이 있어야 되고 또 많아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 그 프로그램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 뭐 교재를 우리가 만들어서 교재가 수업용 교재가 뭐 특별히 낮고 크고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리딩북이든 리뷰북이든 결국 그것이 뭐예요? 커리큘럼북을 얼마나 온전하게 잘 마스터하면서 마지막에 자기만의 서브 노트를 만들다 그랬을 때 효율적으로 단기간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을 도와줄 거냐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시험의 합격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도 많은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진로의 어떤 모색 그래서 네트워킹을 형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이제 저희가 도움이 되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13페이지에 이제 오늘 그 설명에 안내를 하면서
이번 주 지금 나왔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좀 여름에 그렇게 게으름을 피우지는 않았지만 다음 주에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애를 많이 썼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레벨 1을 볼 때는 프랙티스 핸드북이 코드 앤 스탠다드가 프랙티스 핸드북 10th 에디션이었어요. 사실 윤리 과목이 많이 바뀐 거죠. 11th 에디션으로. 2014년 7월 1일부로 윤리 편람이라고 하는 핸드북인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레벨 1에서도 리딩 1, 리딩 2에 있었던 거, 레벨 2 에틱스에도 리딩 1, 리딩 2에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11판으로 딱 바꾸면서 우리가 이제 요 CFA 금융윤리 바이블이라고 하는 거를 미리 준비를 싹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11th 에디션으로 바뀐 부분을 다시 또 업데이트 해가지고 최신 내용이 다 담긴. 그래서 이제 그 CFA 금융윤리 바이블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뭐냐면 우리가 코드 앤 스탠다드를 정말로 충실하게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공부하다 보면은 이 문제에서 그러니까 객관식 40문제가 있고 또 레벨 2의 IREM셋으로 있는 4개 아이템, 레벨 3의 4개의 아이템 이런 부분을 해설 부분까지도 문제를 영어로 놓고 해설 부분도 다 이번 협회의 볼런티어들이 참여해 가면서 그걸 이제 번역을 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레벨 2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 코드 앤 스탠다드가 리딩 1, 2에 있지만 거기에 리서치 object of 스탠다드라든지 이런 이제 특별한 기준들이 또 있어요. 레벨 1에서는 깁스가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레벨 3에 AMC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도 다 집대성에서 담았습니다. 그래서 윤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이번에 펴내면서 이제 앞에 서문 이쪽에 CFA 인스티튜트에서 정말 정성스럽게 말하자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어가기 앞에다가 윤리와 투자 산업 이런 쪽에서도 아주 좋은 문장으로 해놨는데 결국 이거죠. 우리가 이제 윤리라고 하는 것이 항상 애매한 영역에서의 문제잖아요.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다면 고민도 안 할 텐데 항상 그레이 에어리어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가 정말 이제 힘든데 그러면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고민하는 순간 윤리는 잘 실천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럼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 사고하는 과정에서 이 생각의 근육이라고 하는 것처럼 윤리도 근육을 키워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달릴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달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안다고 달려지지가 않는 것이거든. 영양분만 제공한다 그래서 달려지지 않죠. 뭘 해야 됩니까? 달리기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뛰고 훈련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정말 달릴 수 있게끔 되는 어떤 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반응하게 하는 이 부분이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CFA 인스티튜트도 이번에 이제 몇 가지 윤리 강령의 부분도 바꾸고 결국 핵심적으로 이제 변화된 부분은 뭐냐면 사회에 궁극적으로 혜택을 주는 CFA 정신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면서 개정이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제 또 소셜 미디어와 관련돼 가지고 많은 정보가 전달되는 과정에서의 소셜 미디어 플랫폼들이 있고 또 이제 개량적인 금융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에서 윤리적 이슈들을 이제 강화하고 하는 부분들로 이어져 있는데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뭐 또 아쉬운 점도 많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레벨 2, 레벨 3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든든한 동반자가, 그러니까 에틱스라고 하는 것을 가끔 피드백 받아보면 이게 뭐 그냥 복불복식으로 해가지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적절히 찍거나 이러면서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윤리가 전략 과목이 될 수가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에 합격하고 이런 이 현실에 나가게 돼서 정말로 이렇게 훌륭한 금융 전문가가 되는 과정을 밟아 나갈 때 정말 남게 되는 게 이제 뭐냐면요. 윤리 얘기밖에 안 해요. 에틱스 얘기밖에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몸에 밴 부분이.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럴 때가 됐고, 전체적으로도.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그 부분을 또 수강생 여러분들한테는 혜택과 함께 이걸 제공하고 하면서 사실은 이제 윤리가 더 강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략 과목이 될 수 있게끔 하는데 기여할 거다 하는 이제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센터의 특징과 관련된 부분은 이제 그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여기 시간표가 나와 있는데, 정규과정의 시간표를 보시면, 저희가 이 시간표의 설정에 있어도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쭉 보다 보면은 이제 정규과정이 늦게 끝나게 됐을 경우에는 파이널 리뷰도 늦어지게 되고, 최종적으로 파이널 리뷰가 끝나는 타임도 시험 임박해가지고 늘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시험을 앞두고 한 주 한 주가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으로 가게 되거든요. 되게 결심은 아주 장대하게 하지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꾸 미루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떤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4월 중순에는 정규과정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이 결국 파이널 리뷰가 마무리됐을 때 최소한 3개의 주, 3주 정도의 시간은 확보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의 효과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4월 중순까지는 무조건 정규과정을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파이널 리뷰도 일찍 들어가서, 그래서 3주 정도의 자기 정리의 시간을 갖고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또 교육 시간표, 일정 시간표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시험의 합격과 관련돼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사실 같이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교육과정과 관련돼 가지고 많은 준비를 하고 쭉 하지만 결국 같이 호흡하면서 인터액션 하면서 이제 성과를 낼 텐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열심히 따라와 준다면 저희도 마찬가지로 수강생의 심정으로, 입장으로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다 충실하게 제공하려고 애를 씁니다.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리뷰북도 만들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해서 넣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맨 마지막 최종 마무리 특강, 중간에 이제 과목별 모의고사, 실전 모의고사, 또 이제 옵셔널 하는 것이긴 하지만 저희가 보스턴 소사이어티하고 같이 벌써 이제 꽤 됐네요. 이 보스턴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보스턴 모의고사의 장점은 뭐냐면 실제로 그것이 이제 보스턴 소사이어티에서 독립적으로 만든 것이다 보니 우리가 다른 여타의 모의고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 시험 문제를 독립적으로 나이스하게 만들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그거는 누구 한국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괜히 엉성하게 만들어 보면 어떻습니까? 그게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말로 해가지고 아이템셋을 만들어서 시험을 보게 한다 그러면 그게 시간도 그렇고 테스트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그러한 영어로 전문가들이 만드는 것이 필요할 텐데, 우리가 기존에 있는 자료를 활용하다 보면 어때요? 똑같은 문제를 또 외운 부분도 있고 하니까 아쉬움이 많이 남고 그러는데, 보스턴 모의고사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사실은 독립적인 그런 테스트가 되는 거죠. 그게 출제 가능성이 높아서가 아니라 스스로 시간 관리하거나 이런 부분 쪽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전 과목은 아니지만 제가 강의하는 과목들, 그러니까 레벨 2에서 제가 하는 과목은 Ethics, 그 다음에 Financial Reporting Analysis, 그 다음에 이제 Equity Valuation. Corporate Finance는 과거에는 제가 했었습니다만 우리 이제 김효은 교수님께서 사실 책을 쓰신 게 있는데, 그분이 여기서 강의하게 됐던 배경도 재무관리 책을 쓰신 게 있는데, 굉장히 묘하게도 그분이 쓴 재무관리 책이 CFA 레벨 2 커리큘럼하고 대단히 유사합니다. 재무관리 책에 이제 어드밴스된 것들이 다 그렇긴 하지만 특별히 더 이제 그래서 그 책을 또 오랫동안 쓰시고 강의하시고 하는 부분이 이 CFA 레벨 2 커리큘럼하고 잘 맞고, 그래서 반응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과목을 제가 하던 거를 이제 김효영 교수님이 하시는데, 어쨌든 이제 그렇게 한 40% 이상을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통합적으로 연결되는 부분 쪽에서 50%, 윤리까지 이렇게 강의를 잘 따라오면, 그래서 그런 과목들은 제가 마지막에 최종 마무리 특강을 하거든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최종 마무리 특강이라는 뭐냐? 결국 이제 책을 처음에 리딩북 만들고 리뷰북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정규 과정을 진행하면서 중간에 뭐가 나옵니까? 샘플 문제가 나오고, 그죠? 이번에는 이제 어떤 토픽 이그셈, 그 다음에 이제 마크 이그셈 이런 것들이 쭉 나오게 되면 그것도 전부 다 사실 시험 공부해야 될 과정의 범위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왜 그런 테스트를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쭉 보다 보면 강조점이 여기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리뷰북에 구성을 하고 쭉 해서 또 우리가 시험 문제를 실전 모의고사나 이런 걸 만들었을 때 배치하고 쭉 하다 보면 마지막에 아까도 얘기했던 건 3주 남잖아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하고 했을 때 이제 시험 보기 일주일 전이에요.
일주일 전 남은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그 일주일 남겨놓고 여기서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최종 마무리 특강을 딱 키면 제가 또 나와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바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레벨 2를 준비할 때에도 그 최종 마무리 특강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야 돼. 왜 이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들어요. 최종 마무리 특강을 못 들어. 왜 못 듣죠? 시간이 아까워서. 최종 마무리 해야 되는데 나는 정리된 게 없기 때문에 그때 바빠가지고 막 어떻게 돼요? 막 공부를 하려고 한다고. 그때는 다 끝나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최종 마무리 특강을 들으셔야 됩니다. 듣게끔 여러분들을 그렇게 정리해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최종 마무리 특강을 딱 들으면 합격률이 올라가는 거죠. 정말로. 그러니까 뭐 이 시험 문제를 미리 본 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레벨 1, 2, 3를 해마다 다른 건 모르겠으나 저만큼 열심히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해마다 하니까. 근데 해마다 또 책을 만들고 교재를 만들어야 되니까 제가 공부를 제일 많이 하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하고 난 다음에는 정말로 최종 마무리 특강 하기 싫어요. 쉬고 싶지. 그러니까 정말 이를 악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다 끝났다. 파이널 립까지 이제 다 끝났네 시즌. 나도 놀러 가고 싶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아이가 만약에 아니면 내가 시험장에 간다 그러면 어떤 걸 보고 가라고 얘기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를 쭉 1년 동안 작업했던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각 과목별로 모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바뀐 이유는 이거니까 이런 부분에서 그럼 이게 실제로 출제가 된다면 이런 식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마지막에 그 부분들을 정리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좀 더 보완해야 될 것들을 이렇게 살피고 일주일 계획 세워가지고 쭉 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확률이 높죠. 그러니까 제가 흔히 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육센터의 이제 프로그램도 진행된 지가 꽤 됐고 우리가 이제 쭉 그 컨텐츠를 만들어 와서 했던 부분들 또 실무에 계신 분들도 처음에는 강의를 전념하는 분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전달 능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것도 있었고 한데 많이 해소가 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분들이 이제 실무에 있어서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또 우리 멘토링 시작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험 합격은 기본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험 합격을 기본으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은 상호작용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열심히 했으나 또한 뭔가 전문 교육기관이 실제 시험 준비에 있어서 뭐 CFA 정신을 가지고 뭘 강의하고 하는 거 다 좋은데 어쨌든 합격에 있어서 뭔가 지원해주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이 교육기관이고 어쨌든 프랩 코스로 운영되는 부분인데 제가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으나 여러분들이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준비하다 보면 이제 시험 보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결승선에서 어떻죠?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밴드 10이다, 밴드 9이다 뭐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열심히 준비했을 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의 등을 떠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팔을 쭉 뻗으면 등을 싹 밀어주면 어떻게 돼요? 팔을 쭉 뻗었을 때 이제 피니시 라인에 딱 터치가 되는데 공부가 안 돼 있으면 내가 등을 떠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결승점이 저쪽인데 이쪽에서 등을 떠밀면 그냥 엎어지고 말지.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렇죠? 열심히 준비하시고 처지에 따라서 약간 더 추가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그 마지런한 선에서 제가 여러분들의 등을 떠밀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러려고 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최종 마무리 특강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보는 상황으로 여러분들의 그걸 만들면 가능할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계획대로 정리하시고 계획 세우면 레벨 2가 2배 이상 어렵긴 하지만 사실은 또 이 방대하게 막 리딩 수가 일단은 작으니까 그렇게 해서 굉장히 재밌게 공부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마지막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레벨 2에 합격한다는 의미가 뭘까? 여러분들 취업에 대해서 생각도 하시고 그럴 텐데 레벨 2에 합격한다는 의미를 잘 새기셔야 돼요. 오늘 제가 그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면접을 계속 보는 정말 뭐 어느 회사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선망하는 그런 부분 쪽에 면접을 계속 보는 그 부사장님이 이제 얘기를 하면 그래서 힌트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해주려고 제가 이제 하는데 레벨 2 합격이라는 의미는 그래 1차보다 2배 이상 힘들지.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내가 취업에 지원하고 면접도 보고 본다. 그러면 레벨 2 합격했을 때 면접하는 사람들은 그 캔디데이트한테 뭘 기대할 거냐를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CFA 시험은 어떻습니까? 학부 과정의 시험이 아니잖아요, 원래. 디자인된 거는 대학원 과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배철러 디그리라고 하는 거를 전제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게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제 응용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그 레벨 2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레벨 2가 했을 때 레벨 2를 뭘 갖춰야 될 것이냐라고 한다면, 아주 정말 필요한 게 뭐냐면, 시험에 합격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합격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다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줘야 돼요. 리서치 스킬이에요. 이 면접 보면 100대 1 막 이렇게 되고 하면서 쭉 추리고 나서 이제 면접장에 딱 들어가면 이 면접 보러 오는 친구들이 거의 천편일적으로 그런다는 거죠. 나는 열정도 있고, 나는 사람 사귀기도 좋아하고요.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합니다. 하는 거를 막 웅변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사람 사귀기 좋아해요 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페이스북에 일친이 나는 5천 명 됩니다 라고 얘기해 주기를 바라는 거지. 다 그냥 열정을 가지고 있고 막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고, 그러면 그렇게 면접 쭉 보는 데 있어서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CFA 레벨 2 시험 준비를 하고 그래가지고 글로벌 금융 전문가, 금융 수출하는, 센터장님이 금융을 수출하는 글로벌 인재 육성, 그래서 내가 에티컬리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가 관심이 있어서 CFA 레벨 2 준비했는데 레벨 2가 목적을 하는 바가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 리서치 스킬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리서치 해봤다. 리서치가 결국 두 가지, 펀더멘털리 셀 사이드 에코티, 이쪽으로 방향을 정할 수도 있고, 요새 정말로 수요가 많은 게 뭡니까? 앞으로 잠재력도 크고 한 게 퀀트 애널리스트예요. 그러면 내가 레벨 2 합격하고 그런 부분들의 큰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리서치를 해봤단 말이에요. 종목 정해서 애널리스트들이 하고 있는 그런 식의 그 수익 추정 모형을 사용해서 실질적으로 만들어 봤고, 하나만이 아니라 몇 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펀더멘털리, 그래서 CFA 레벨 2 시험에서 배웠던 것들을 응용해 가면서 해봤다. 발표도 하고 스킬, 그 부분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또 나는 레벨 2 합격했는데 내가 통계적인 기반, 통계적인 해석,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 인과관계에 있어서 해치펀드의 시장이 도래하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관심이 있고, 그래서 그 대학원 재무 석사 학위 받을 때 우리가 통계적인 부분으로 해가지고 학위 논문 쓰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내가 이걸 진행해 봤다. 실제로 돌려봤고,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이런 과정이 나와서 굉장히 흥미로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면접관이 그 얘기하면 거기서 호기심을 갖게끔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해서 CFA 레벨 2 합격했어요가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요구하는 스킬을 내가 진행해 봤고, 그래서 이렇게 해봤더니 리서치 리포트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말 의미 있는 그런 것들을 해봤고, 퀀트 쪽에서 해봤더니 여기서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 그래요? 그럼 그 관계에서 그건 뭐예요? 라고 면접관이 호기심을 가지고 몇 번 물어보면 승부는 끝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너무 없더라는 거죠. 그냥 열정을 가지고 있고요.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고요. 시험 열심히 공부해서 레벨 2 합격했는데, 그래서 그거는 사실 모든 준비가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CFA 레벨 2에 합격했다는 의미는 이런 쪽에 역량을 가지고 있는 친구 중에 10% 안에 든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성취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스펙을 갖추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준비된 인재는 그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죠. 정말 거기 가고 싶으니까. 그럼 그쪽에서 뽑을 수 했을 때 당장 데려와서 일을 쓸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이것저것 선택과 집중 없이 마구잡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CFA를 선택해서 이 코스를 가는 것은 굉장히 잘한 선택이에요. 사실은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될 것이고, 이제 제도가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상한가폭, 제가 레벨 1 저한테 수업 들었던 사람들은 기억하겠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상한가폭이 30%로 확대되면서 이제 없어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가서 하는 시대에는. 그렇게 되면 진정한 진검승부가 이제 벌어지는 거야. 전문가가 이런저런 것에 기술적인 것에 편승하고 진짜 전문가, 가짜 전문가가 막 섞였던 시대가 달라지는 겁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죠. 역시 또 마지막으로 결국은 CFA를 한다는 것은 이제 레벨 2, 그 다음에 레벨 2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레벨 3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가슴속에 가져야 되는 것은 인테그리티와 인테그리티죠. 결국 이제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에 있을 때 미래가 불확실하고 하기 때문에 걱정도 하고 고민 많이 하겠지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밥 굶어 죽는 일이 없어. 다 직장 가질 거고 다 그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좀 더 길게 보고 어떻게 돼요? 자신감을 가지고 하는데 결국 내가 어떤 나한테 주어진 소명이 뭐냐? CFA를 왜 하냐? 라고 했을 때는 정말 금융시장, 자본시장의 인테그리티를 위한 거예요. 이 왜 시장이 존재하고 그래서 여기서 궁극적으로 할 것이 뭐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궁극적인 사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 시장이 존재한다 그러면 나는 그럼 그 안에서 어떻게, 그게 인테그리티잖아요. 그럼 어떻게 성실하게 내 맡은 바 소명을 다할 것이냐? 그게 또한 인테그리티잖아요. 그러니까 CFA 프로그램은 처음에 시작이 인테그리티고 그 끝이 인테그리티입니다. 인테그리티 앤 인테그리티예요. 그래서 그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획 세우고 그래서 부족한 것이 있지만 계획을 세워서 쭉 진행하다 보면 항상 플래닝이 중요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거죠. 괄목상대하게 돼 있고 이것은 제가 여태까지 오랜 세월 동안 CFA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레벨 1, 2, 3 쭉 해서 어떤 분은 1차부터 어떤 분은 도중에 다양한 사례를 보면 사람이 변해요.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레벨 3 설명회 때 합격한 40살에 합격한 지금 대신증권 애널리스트 김경빈 애널리스트가 여기서 이제 설명회 할 때 나도 이제 그 얘기가 참 이렇게 많이 와닿았는데 그 전자 반도체 이쪽 애널리스트인데요. 그런 쪽을 하다 보니 이진법 0과 1이라고 하는 것에 익숙해서 이제 그 표현을 쓴 것 같은데 0과 1 우리가 확률이 뭐고 뭐 하지만 궁극적으로 0과 1이라는 거죠. 합격했냐? 떨어졌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CFA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 뭐 그렇다고 해서 뭐 CFA 있고 없고가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거기 파생된 다른 길을 가서 최선을 다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면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잘 계획하시되 궁극적으로 0과 1. 1이 좋잖아요. 1로 오게 되고.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많이 돌아가지 못했지만 어린 분들 같이 공부하고 하면서 열정을 가지고 했던 친구들이 다 어떻게 돼요? 다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서 근무하고 있더라는 거죠. 합격하고. 사실 CFA 시험은 우리 고시처럼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런저런 운에 의해서 떨어지거나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아까 준비하고 어떻게 최종 마무리 특강을 들을 수 있는 자세만 돼 있으면 합격해요. 여러분들 정도면 충분히 그런 역량이 가지고 계신 거고요. 그래서 항상 0과 1에서 단계별로 2차에 0과 1, 3차에 0과 1 그리고 뭔가 사회에 나가서 준비할 때 스킬, 그거에 걸맞는 스킬을 영어 실력 안 돼 있으면 CFA 3차 합격하고 내가 차트 홀더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습니까? 저처럼 플루언트하게 영어 못하면 어떻습니까? 항상 걱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젊은 세대인데 CFA란 그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내가 성실하게 진행해왔고 또 남들이 그렇게 봐주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게 걸맞는 사람이 되자라고 이게 라이선스도 아닌데 이게 있어야 독점적으로 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CFA는 정말 필수적인 요건이 돼서 우리가 뭐 어디에 취직 못해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하고 싶은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는 쪽에 거기에 위치하게 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에 걸맞는 노력을 하게 되면 뭐 전공과 무슨 학교와 이런 부분 다 떠나서 우리가 이 경쟁해야 될 정말 플레이그라운드는 사실 글로벌이에요.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진전이 돼서 여러분들의 그 잠재적인 이 성장의 이 부분을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의 이 다메스틱한 쪽으로만 한정할 거냐, 내가 비전을 크게 가지고 글로벌로 확대시킬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은 지금 여러분들이 글로벌로 확대시키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그런 것이 보다 많은 기회들이 주어질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많은 것이 달라져요. 꿈의 한계를 그렇게만 설정하면 또 그 바운더리에서 그냥 끝나게 됩니다. CFA를 도전하는, 특히 레벨 2를 합격한다는 의미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완성을 향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비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나중에 질문 대답을 하겠지만 일단 공식적으로 또 촬영이 되고 그러니까 일단 제가 설명하는 레벨 2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럼 수고했습니다.